근데 금요일날 저녁 때 괜찮으세요? 전 금요일날 저녁 자고서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왜 금요일날 저녁이야,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땡큐 갓, 이츠 프라이데이 이것도 모르나? 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어찌됐건 제가 볼 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하긴 한 것 같네요. 금요일날 저녁에 이런 시간에 이런 데 와서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컨설턴트를 뭐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컨설턴트는 밴딩머신과 똑같습니다. 밴딩머신은 뭐예요? 돈을 넣기 전에는 절대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샘플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리더의 언어라는 제 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폭탄의 어머니라는 거, 모압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모압? 들어보신 분 계세요? 폭탄의 어머니라는 게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other of all bomb.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모압. 그건 어떤 폭탄이냐면요. 딱 떨어뜨리면 폭탄이 딱 터지게 되면 지름 500m 이내에 있는 모든 산소를 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모압이라는 겁니다. 저는 소통이라는 것은 산소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 가면요, 막 뭔가 살아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 받아요. 근데 어떤 조직은 가잖아요. 그러면 귀곡산장 같은 느낌을 들려고 했어요. 저는 철저하게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 소통이라는 것은 뭔가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게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조직이 되게 많이 있죠. 우리 국무회의 같은 거 이런 데 가보면은, 그쵸? 거기 산소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진공 상태인 것 같아요. 다 표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받았어?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나이 50이 넘어서 뭐 이렇게 받아쓰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뭔가 소통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소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같이 있고 싶어 하느냐,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좀 취약해서 제 책의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하는 걸로 오늘 좀 내용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여기는 이렇게 여성 포션이 많지 않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지 않고,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사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조직이 선진 조직인지 아니면 원시 조직인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남녀 성비입니다. 남탕 조직일수록 원시 조직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LG전자가 잘 나간다고 하지만 제 인덱스로는 원시 조직이에요. 완전히 남탕하네요. 임원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있는 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은. 근데 섞여있는 혼탕 조직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앞에 대검찰청이잖아요. 앞에 대검찰청. 전 거기서 한번 강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가기 싫었어요. 대검찰청 가서 제가 뭐가 좋을 게 뭘까, 이렇게 안 가는 게 좋은 거지. 근데 강사도 굉장히 적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안 가다 그러다 뒷조사 같은 거 할까봐. 할 수 없이 이제 갔어요. 근데 또 갔더니 또 뭐 다음 주에 밥을 먹으러 오려는데, 고민해요. 제가 거기 가서 저녁 먹을 일이 뭐 있어요? 거기 뭐가 남는 게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거기 이제 정상면 검찰총장님도 계시고 말이랬어요. 지금 그만두셨죠? 근데 분위기 굉장히 소프트하게 생각보다. 일단 검찰총장님이 굉장히 관상이 괜찮더라, 생각보다. 잘 웃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아니, 이렇게 잘 웃으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맨날 텔레비 앞에서 인상을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텔레비에서 희죽 웃고 있으면 그게 국가 영예에 쓰겠네요. 딱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웃으면 안 되는 직업이더라고요. 웃으면 안 되는 직업이 몇 개 있잖아요. 지금 뭐 장의사라든지, 뭐 수술을 앞둔 집도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웃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나머지 직업은 잘 웃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찰 고위 간부 중에 한 분이, 쉬는 시간에 그런 걸 물어봐요. 자기는 조직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되게 좋아진 것 같다. 이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랬더니, 법정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법정이. 법정에 보면 이제 판사는 물론 여자고, 그렇죠? 검사님도 물론 여자고, 변호사 당연히 여자고, 범인만 남자.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21세기에는 정말 여성을 잘 떠받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미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여성들의 평정을 한 것 같아요.
이미 가정을 석권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남자분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집안에서 힘을 쓰는 분 계세요? 내가 아직도 집안에서 1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겸손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집에 딸만 둘인데 집에 여자가 셋이죠. 그래서 저는 뭐 벌써 오래전에 모든 권한을 다 뺏겼습니다. 일단 TV 채널권이 없어졌어요. 제가 사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복싱, 축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드라마로 다 돌아섰어요. 드라마도 오래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줌마들이 드라마 좋아하는지 이해가 돼요, 요즘은요.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조직에서.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우리가 제가 근데 그렇게 뺏기면서도 즐거운 이유가 권한을 뺏기니까 오히려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가장 방해하는 장애물은 뭐냐면요. 권위주의입니다. 그렇죠? 이 권위주의가 사실은 소통을 제일 방해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강한 그러한 리더가 있는 조직은요,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버님들은 어땠어요? 아주 가부장적 권한에 강하잖아요. 이러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뭐, 밥도 뭐, 딱 독상 받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할머니랑 둘이서 하고, 그쵸, 막, 이어서 먹는 집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먹든 뭐, 애들이 먹고, 그 다음에 엄마가 맨 마지막에 먹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강하고, 가부장적이고, 폼을 잡는 그러한 집안일수록 어때요? 아버지는 모든 정보에서 소외당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일단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면 애들은 다 방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다 자기 방으로 가서, 아니, 눈에 띄어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가시는 소리가 들으면 다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도 눈치가 있는 분이니까 어느 날 애들을 집합시켜. 야, 오늘 대화 좀 하자. 이런다고요. 여러분, 대화라는 게 대화 좀 하자. 이런다고 대화해요? 네? 어머니하고 딸하고 대화할 때, 오늘 대화 좀 할까? 이래요? 그냥 대화를 한다고요. 보면 없는 것일수록 거기에 대한 갈증이 많아요. 대화가 없는 조직일수록 대화하자고 그래요. 신뢰를 부르짖는 조직을 잘 가서 보세요. 신뢰가 없는 조직이에요. 여러분, 신뢰가 많은 조직에서는 신뢰를 얘기하지 않아요. 상상성이 높은, 이것도 녹음되는 거지? 많이 가서 되겠네.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참 무서운 거야, 이게. 이게 사실 저런 거 안 찍으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제 메시지는 권위주의는 모든 소통의 이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사실은요, 아버지가 너무 폼을 잡고 너무 권위적이면 사실 그 집안에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요, 너무 이 사장이나 회장님이 너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한항공인가? 뭐 이게 괌에서 한번 떨어졌잖아요. 괌에서 이 비행기 한번 추락한 거 기억하시죠? 그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종실 내의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조종실에는 기장하고 부기장 두 사람이 있잖아요. 기장하고 부기장은요, 역할이 다릅니다. 체크 앤 밸런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부기장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장하고 부기장이 무슨 사이예요? 공군사관학교 선배 후배 사이예요. 후배가 볼 때 분명히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감히 하늘 같은 선배한테 무슨 얘기를 해? 오 하다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프탄자 같은 그런 회사는요, 이 기장들을 뽑을 때 이 사관학교 출신으로 뽑지 않습니다. 라는 걸 채용 원칙으로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맨 처음에 대한민국 와서 한 게 뭐예요? 운동장 내에 권위주의를 없앤 겁니다. 내가 볼 때 이천수가 볼 때 자기한테 패스하면 자기가 슛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차마 명보 형한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하늘 같은 선배한테 알아서 주면 고맙지만 안 주는데 그걸 쫄다고가 형 볼 주세요 이런 얘기 어떻게 해? 오 하다가 놓치는 거야. 그래서 운동장 내에 권위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거죠. 여러분, 권위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권위주의는 사실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저 조직에 권위가 있는 것 같다, 권위적인 것 같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임원 전용 식당이 있는 회사,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회사, 임원 전용 주차장이 있는 회사.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권위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뭐예요? CJ 같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CJ하고요, 지금의 CJ는 굉장히 완전히 회사가, DNA가 바뀐 회사입니다. 그럼 옛날 CJ는 무슨 회사예요? 뭐 설탕 만들고 그쵸? 미원 만들고 막 이런 회사입니다. 전형적인 제조업입니다. 근데 딱 이재현 회장이라는 분이 회장이 딱 된 다음에, 그거 가지고는 미래의 성장 엔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무슨 영화 이쪽으로 진출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딱딱한 사람들을 끌고는 이러한 사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야, 이거 DNA 바꿔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죠. 하나가 뭐예요? 호칭을 없앱니다. 호칭은 없어요. 거기는 지금도 호칭이 없어요. 다 무슨 님이에요. 뭐 이재현님, 김혜동님, 이송수님. 제가 2주 전인가 거기 사장님 두 분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떡하나. 근데 딱 몸에 뱉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재현님 만나는데 준비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재현님이 회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다르죠. 전무님 할 때부터 사람들 딱 벌써 벽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님 할 때는 훨씬 그 벽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호칭은 하나 없앴죠. 두 번째는 넥타이 푸른 겁니다. 넥타이 푸른 겁니다. 여러분, 저는 회사 가서 관상을 제일 많이 봐요. 10년 전에 CJ하고요. 지금의 CJ는 굉장히 소프트해졌어요. 사람들 플렉서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조직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권위주의 같은 거. 그건 조직뿐만 아닌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 중에서 밖에 나와서 제일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드랜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갑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갑을병정의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갑은 뭘까요? 현대자동차 구매 담당 상무. 이런 분들은 울트라 슈퍼 갑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마트의 구매과장. 이건 뭐 울트라 슈퍼 갑이시죠. SK텔레콤. 그렇죠? 국세청. 이거 다 갑이라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갑생활을 하게 되면 어때요? 뭐 이분들은 벌써 관상이 바뀝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한 번도 누구 이렇게 뭐 섬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의식하는 그런 게 없고 항상 어떤 눈빛이에요? 쟤는 나한테 왜 왔지? 나한테 뭘 원하지?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한테 항상 부탁하러 온 사람들만 한 20년 대하다 보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관상이 굉장히 벌써 무섭게 바뀌어요. 딱 이렇게. 그 사람도 똑바로 안 보죠. 아까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봅니다. 아래 위로 훑어보고 어깨 힘이 쫙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직책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 직책을 그만둔다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섞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는 사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가정에서 왕따 당하는 그러한 주요 요소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요 권위적인 친구들은 사실은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권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산소가 통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냐는 것들이죠. 그렇죠? 산소가 통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산소가 통하게끔. 그렇죠? 제가 회장님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회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회의 같은 때 자기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싶대요. 경청하고 싶대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할까요? 얘기해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실 그렇죠. 여기 지금 뭐 20대 있으세요? 20대? 우리가 한 3, 40년 살면 뭐예요? 대충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지 안다고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손해를 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렇죠. 사람들 본능적으로 알아차려요. 내가 여기서 얘기할 건지 얘기해도 좋은 자리인지 얘기하면 안 되는 자리인지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왜 애들이 엄마 앞에서 친구한테는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수다를 떨다가 왜 아빠 앞에만 오면 입을 닫냐 이거죠. 티네이저 애들이. 뭔가 걔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나머지 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것도. 한 번에 제가 모 회장님, 제가 이제 리더의 언어라는 책을 이제 한 다음에 한 20위 정도 돼요. 대한민국이 재벌 순위로 20위 정도 되는 회장님이 그 책 좋다고 그래가지고 전 임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저를 이제 저자 직강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이 회장님이 잠깐 하더니 자기가 임원들 다 모였으니까 한 50명 모였더라고요. 제가 10분만 얘기할 테니까 이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관상 자체가 이 사무라이처럼 생겼어요. 딱 이게 막 눈에서 막 이게 다닥다닥 안광이 빛나는 게 그냥 봐도 자기는 겁이 나. 딱. 근데 오너 안에 오너가 딱 오더니 벌써 딱 좌우로 째려보더라고 딱. 회장이 딱 섰더니 정말 숨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막 휘죽은 것 같더라고요. 막 딱 한 15초 째려보더니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왜 서는지 알겠지? 딱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1.5%야. 1.5%.
당신 무슨 생각으로 영업을 하는 거야, 지금? 응? 당신은 지금 말이야, 우리가 유보자금 한 몇백억 있다고 그거 가지고 개기는 것 같은데, 난 정말, 난 잠이 안 와. 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 영업 못하는 거 좋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몇몇 임원들은 나랑 철학이 달라. 응? 난 철학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어요. 어? 올 연말에 보자고. 응? 자, 강의하시죠. 아니, 거기서 강의를 어떻게 해. 생각해보세요. 완전 죽여놓은 다음에. 예? 강의가 끝났어요. 강의가 끝났어. 근데 뭐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야. 근데 회장님이 질문하더니 딱, 저기요. 근데 왜 우리 회사 사장하고 임원들은 얘기를 안 해요? 꼭 지명을 해야지 얘기하는 거야, 꼭 지명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회장님, 따로 얘기하시죠, 따로.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좌우 5m 이내 사람이 오질 않는 거야. 나는 그 이상은 둘이 먹었더니, 오질 않아,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못 느끼는 거야, 자기가. 자기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 것이냐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또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애한테는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회사 안에서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이 내 앞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면, 만사 끝장나는 거죠,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분위기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의견 한번 줘보세요. 응?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워낙 혼자서만 하는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되는 데인가요? 제가 볼 때는 표정입니다, 표정. 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맨 집에 퇴근하실 때 뭐 하세요? 주로 남자분들은 맨 집에 딱 퇴근한 집에 들어가시면 뭘 먼저 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샤워? 좋습니다. 샤워하죠. 또! 저 같은 경우는 마나님의 눈치를 제일 먼저 살펴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나님이 괜찮으면 상태가, 그렇죠? 좀 개겨보고,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조용히 못도 잘 걸어놓고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원들이 맨 처음에 회사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상사의 신기를 살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합니다. 그건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눈치를 봐야죠. 예전에 제가 모시던 상사는 이게 심했어요.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기분이 좋으면 막 결제. 내가 잘하는 건 결제밖에 없습니다. 막 한다고요. 근데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막 따지는 거야. 야, 돈이 되냐, 이거? 다른 회사, 막.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간은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전무님이 방문에 항상 닫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제2의 권력자가 나타납니다. 비서입니다. 그렇죠? 비서가 그때 제2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근데 비서가 24살짜리예요. 24살짜리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해외 출장 무지하게 자주 다녔는데 제가 우리 마누라 선물을 못 사도 제가 이분의 선물을 꼭 사다 바쳤어요. 샤넬 넘버 5 무슨 명품 스카프에서 준일이가 다 바쳤어요. 그럼 약견이 돌아. 딱 갖다 주잖아요. 그럼 좀 이따 전화가 옵니다. 이사님 지금 오세요. 그냥 그러면서 한 대여섯 명 와 있어. 다 약친 사람들. 우리끼리 서로 보고 웃어. 서로 쑥스럽잖아요. 그쵸? 차마 물어보진 못해. 너 뭘 바쳤냐? 그쵸? 우리는 알죠. 아이고, 자식들이 말이야. 그래도 그게 훨씬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힌다고요. 그래서 결제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일을 하죠.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 그냥 왔다가 그냥 깨지고 가서 또 다시 써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찌됐건 참 표정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쵸? 사실은 표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는 순간에 무장 해제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 완전 무장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접근하면 발포한다, 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채용할 때 앞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 2살짜리 애 있잖아요, 2살짜리. 말은 못하는 애를 안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새로 면접자가. 그래서 애가 울면 아웃. 애가 가서 안기면 오케이. 그럼 애가 무슨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애가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가장 관리 넘버 원은 저는 바로 표정, 관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표정은 뭐예요? 표정은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부모님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가 어떤 칙칙한 애들이 있어요? 애가 표정이 칙칙한 애들이 있냐고요? 응? 우수에 잠긴 2살짜리 애가 있어요? 우리 표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게 바로 표정입니다. 바로 관상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가장 큰 시장이 뭡니까? 미래는 앞으로 은퇴자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50, 60대에서도 계속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오너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오너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람 얘기입니다. 뭐 이런 사람을 뽑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죠. 채용 기준이 뭡니까?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관상입니다. 이력서는 기본이지만 관상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 친구가 그 LG 화학연구소의 그 유진영 원장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부사장이에요, 부사장. 근데 이제 한 2,500명 정도의 장인데 이 친구의 채용 기준은 2가지입니다. 이 친구의 채용 기준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축구고요. 하나는 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희한하잖아. 채용 기준에 하나가 축구라니까. 그래서 웬 무슨 박사학위 소지자고 축구가 무슨 상관이야? 이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이게 하여튼 모든 조직이 이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꼭 성격이 모간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삐딱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사전에 걸러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다 좋은데 성격이 모가났다라는 분 있어요? 나는 다 좋은데 성격이 삐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써보면 아니거든.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봤더니 단체 경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성격이 원만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축구를 하나 걸렸습니다. 두 번째가 관상이에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관상쟁이냐, 무슨 관상을 보냐? 어? 관상을 어떻게 본다는 거야?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야, 내가 관상을 본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얼굴이 훤하냐 아니면 칙칙하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엔 2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한 종류는 뭐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방 안에 환해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요. 막 웃음이 생산돼요. 일할 맛이 나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가면 방 안에 환해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관상을 본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본다는 겁니다. 평생 남 뒷다리 잡고 헐뜯고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얼굴 훤하다. 연상이 돼요? 네? 네? 평생 남 뒷다리 잡았는데 얼굴이 훤하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얼굴은 인생의 대차 대접입니다. 손익계산서예요. 여러분 얼굴의 어원이 뭔지 아시죠? 얼꼴입니다. 얼이 담겨있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은 단순한 얼굴이 아닌 거죠. 링컨이 괜히 40위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랬겠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표정을 바꾼다, 관상을 바꾼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 한 40, 50대면 대충 알겠어요. 저는 그런 건 알겠어요. 저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인지 종교가 없는 사람인지. 그렇죠? 저 사람이 공무원 출신인지 아니면 무슨 그냥 사기업 출신인지. 이런 건 대충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관상이 좋았던 사람도 정치판에 가서 한 5년쯤 있어 얼굴이 이렇게 막 디스토션 되는 걸 느끼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좀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판이 안 좋은 거예요, 판이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도 사실은요, 이런 글로벌 기업이나 문화가 좋은 기업에 가서 몇 년 있으면 다시 얼굴이 다시 이게 이 리모델링이 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생각이죠.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은 학생을 어떻게 봐요?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목사님은 모든 사람 뭐로 봐요? 설교의 대상으로 봅니다. 검사는 뭐로 봐요? 사람은 이 수사의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검사들은 내 친구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검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불행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한 사람을 똑바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저 친구가 얘기할 때도 항상 야, 뒤에 배경이 뭐지 제가? 이렇게 싹 삐딱하게 생각한다니까,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연결되지. 한 번은 제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 한테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저한테 전화 걸었던 분이 65세 정도 된 아주 그 할머니 원장 선생님인데
이분은 40년 동안 이거 유치원 선생님을 한 거야. 그래서 말투가 완전히 그 유치원 애들 대하듯이에요. 막 그러고 꼭 끝에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죠? 아니, 못 알아들 게 뭐 있어, 그까짓 거. 내일 어디까지 와라 하는데 못 알아들 게 뭐 있어. 나중에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사람을 뭐로 보는 거야, 저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세상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결국 이제, 우리 표정이 중요하다, 관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걸 먼저 개선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거나 이런 데 나갈 때 이 표정을 좀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을 아시죠? 엔트로피 법칙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표정 보세요. 상태가 안 좋다고요. 표정이 좋다는 건 뭡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지 표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 같은 경우는요,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항상 샤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왜냐면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비용 많이 드는 얼굴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헬스 가서 1시간 운동했죠. 저희 집 방배동에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비용 3시간 쓴 비용이 이게. 아니, 저는 무슨 표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어찌됐건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이런 데다가 거울 같은 거 하나 두시고, 혼자 있을 땐 괜찮아요. 그쵸? 혼자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땐 괜찮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표정까지 살피지 않을 테니까. 근데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누군가 만나서 뭔가 얘기할 때는 사실은 자기 표정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좀 재미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고수는요, 말이 짧아요. 고수는 전광석화 같아요. 고수는 빙빙 돌리지 않아요. 그냥 직격탄을 날립니다. 하수는 어떻게 해요? 하수는 막 쓰리 쿠션 날리고 말세이 찍고 해서 무슨 소리도 모르겠어, 말이 길어서. 나올 때쯤 될 때 뭐야, 뭐라는 거야.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그러면 더 재앙이에요, 그건요. 사장님이 1시간 내 얘기했는데, 무슨 뭐라는 거냐, 우리 보고 지금. 그거 찾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준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사실은. 그럼 소통은 사실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열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겪었던 우리 상사 얘기를 한마디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8년 동안 한 번도 확 잘린 적이 없어요.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년 동안 남편이 월급 안 가져와 봐요. 그 가정이 분위기가 좋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분위기 안 좋은 회사는 회의가 많아요. 맨날 비상회의야.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이제 또 비상회의에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퇴근하지 말래. 근데 이분이 갔다 왔어. 갔다 오더니 비상임원회의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영업이익은 나는데 하도 은행빚이 많아가지고 은행빚 플러스 사채까지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자를 내다 보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적자가 나오는 거야. 악순환인 거죠. 근데 그 중에도 이 사채가 많아가지고 이게 내일 모레까지 돌아오는 어업을 막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거야. 근데 은행에서는 더 이상 이 담보도 없고 하니까 회사가 무너지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회의를 한 거야, 임원들끼리. 아이디어가 나올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영문의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회사 살려야 된다.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저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우리 최 이사님한테 자네 아이디어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영문이 네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뭐야? 아니 간단한 문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네. 우리는 지금 담보가 없는 게 문제 아니냐. 담보만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그 돈 가지고 악성부서를 끄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지 않냐. 근데 우리가 남은 담보가 뭐가 있냐. 조직의 담보는 없다. 남은 담보는 개인이 갖고 있는 담보 있지 않냐. 개인. 내가 갖고 있는 땅 문서, 집 문서, 아파트 문서, 종중 땅 이런 것들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임원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담보가 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내고 그럼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직원들도 금반지 팔고 하면 이제 그런 거 다 모아서 은행에서 돈을 얻어서 악성부서에 끄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임원들이 자진해서 집 문서, 땅 문서, 아파트 문서를 내놓는 걸 제가 합니다. 했더니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남은 건 이거 하나인데 이걸 내놓으려니. 막 다른 이모들 막 째려보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시점 쭉 떼고 있었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사장님이 딱 듣더니, 야, 그거 일리 있다. 야, 박 부사장은 어떻게 생각해? 김 전문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막 30분 동안 막 이게 경론이 벌어진 거야.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아파트를 바쳐야 될 거냐, 마쳐야 될 거냐. 결국 이제 나가리가 됐어요, 인가. 말도 안 된다 해갖고 이제 결국 이제 없던 일이 된 거야. 그럼 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 최 이사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위험한 제안을 해서 사회에 무리를 이렇게 물어봤죠. 또 양반이, 참. 이 사람아, 나는 전세 살잖아, 이 사람아. 우리는 아주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완전히 말아먹었어. 그래서 집도 절도 없는 거야. 그 상태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양반이. 야,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집이 있으면 그렇겠어? 내가 뭐 전세 사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들 한 15분 정도, 이 양반은 표정도 되게 웃겨요. 막 까무러치고 하거든요. 한 10분 정도 웃었어요. 정신없이. 근데 양반이, 야, 그만 웃고, 야, 지금 우리가 말이야, 원가 절감해야 될 게 부서별로 100억씩을 해야 돼. 야,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100억씩 어떻게 줄일 것인지 안을 짜서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모이자, 이런 거. 이런 웃음이라는 게 뭐예요? 웃음은요, 압력 밥솥의 안전 밸브랑 똑같아요. 여러분 계속 좋아지고 짜보세요. 계속 스트레스 줘보세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애한테 계속 스트레스 줘보세요. 애가 어떻게 해요? 가출밖에 더 하겠어요? 가출밖에. 그쵸? 성과 안 나오는 친구는 계속 줘보세요. 성과 나와요? 더 안 나온다고요. 리더 역할은 뭡니까? 쪼을 땐 쪼더라도 주기적으로 압력을 뽑아줘야 돼요. 그게 유머죠. 그게 웃음이죠. 한번 웃고 나면 머리가 맑아진다고요. 가장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게 뭐예요? 웃음이라고요. 그쵸? 여러분, 남녀도 그렇잖아요. 한번 웃고 나면 굉장히 친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걸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보셨던 최 이사님은 그런 거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부서가 항상 모든 걸 1등을 했어요. 이분은 잔소리 거의 안 해요. 이분이 하는 거는 가끔 웃겨주는 거야, 어려울 때. 한번 웃겨주고, 야, 이것 좀 해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굉장히 신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사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이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같은 이렇게 웃겨주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웃지만, 준비하는 나는 피눈물이 난다, 이놈아,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준비 많이 하는 거야, 양말이요. 양말이 준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소통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어려운 아젠다입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런 간단한 스피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돼요. 고객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뭘 듣기를 원할까, 맨 처음에 오프닝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까, 근데 메시지를 몇 개로 나눠서 던질까, 어떤 유머를 사용하면 좋을까, 클로징 멘트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사실 굉장히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지만 된다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대강 간다고, 대강 간다고. 그래서 만일 한 번 웃게 만들게 되면 사실 그 스피치는 성공할 수 있죠. 한 번은 미국 일본 회사 사장이 미국 가서 기자회견 했어요. 30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웃질 않은 거야. 30분 내에 공동묘지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30분 동안 이걸 완전히 아뷰스 했다고 이러고 했다가 30분 우리를 학대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팀장이 되거나 이럴 때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1시간 동안 직원을 한 번도 웃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30분 동안 한 번도 웃기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 걸 왜 하냐 이거죠, 그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 대선 주자다 갔을 때 웃기는 거 있었어요? 거의 없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거 죄악이라고 생각해. 아니, 공중파를 1시간씩 쓰면서 어떻게 한 번도 국민을 못 웃겨? 난 스태프들은 뭐 하는 사람들, 스태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전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쨌든 우리가 유머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분위기를 풀어주는 거. 우리가 분위기를 굳게 만드는 건 쉬워요. 욕 한번 하면 돼요. 분위기 썰렁해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푸는 거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하고도 그렇잖아요. 특히 티네이저 딸들을 가진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땐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1까지의 그런 남자, 여자애들은 감정의 시한폭탄 같은 애들입니다. 걔들도 감정을 조절 못 하거든요. 그때 삑사리가 한번 나게 되면 완전히 아웃이에요. 궤도 이탈이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엄마들은 삑사리가 나도 엄마들은 계속 그래도 밥 주고 하면서 이게 되는데 아버지들 가끔 보면서 말이죠. 인나 빡 쓰고 말이야. 넌 도대체가 말이야, 이거 완전히 아무튼 그냥 무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분위기를 붙게 만드는 건 쉽지만 푸는 거는 굉장히, 그래서 만약에 딸하고 이렇게 한번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관계도 회복하는데 제가 볼 때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관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미래 독거노인들이 보이는 거야. 독거노인. 여러분 무슨 여러분들 사람들 다 무슨 독거노인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60, 70 돼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45세에 구소조정 당하는 걸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혈을 잘 피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좀 많이 좀 다른 쪽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쵸?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드는 데 중요한 거는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죠. 잘 듣는 거.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고수하고 하수를 어디서 비교하냐면요. 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지 잘 듣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들은 나의 거 혼자 잡고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임에서 그런 사람 앞에는 피해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 앞에 앉아있다가 뜨거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멀리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무슨 감독이라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 50대 아저씨가 자기는 제일 두렵대요. 50대 아저씨는 마이크 잡으면 놓지 않고, 자기를 조금만 주면 안 봐주면 삐지고, 한 번 삐지면 회복이 안 되고, 잘 듣지 않고, 자기가 얘기할 때 그렇게 신이 나서 얘기하다가 막상 상대방이 얘기하면 딴청하고, 그게 50대 아저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혜신 같은 정신과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50대 남성, 50 이상의 남성의 반 정도가 자폐 증세를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전 제주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폐증 환자들이. 자폐증 환자는 뭐예요? 눈을 보지 않잖아요. 막 계속 울었다고.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부부가 굉장히 상대의 얘기를 열심히 들어. 남편은 부인의 얘기를, 부인은 남편의 얘기를.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아. 그런 게 가능해요? 응? 그런 게 가능하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들도 보면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도자들도 보면요. 초기에는 다 경청을 잘합니다. 그렇죠? 초기에는 잘 원로들 불러다가 얘기도 듣고 막. 근데 뒤로 가면서 어때요? 말이 많아진다고요. 귀를 닫는다고요. 그렇죠? 귀를 닫는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체로 봤을 때 보면 이 아줌마들이 경청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줌마들. 경청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현대백화점 그 뱅콕 택시에 올라가서 아줌마들 그 식당가 있잖아요. 거기 막 아이스크림 팔고 이러는 식당가 가서 아줌마들 수다 떠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아줌마들 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막 탁 서로 눈을 딱 보잖아요. 그리고 막 서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랬니? 어디서 샀니? 막 그러잖아요. 막 그죠? 난리 막 눈에서 불꽃이 튀잖아요. 여자들은요 이게. 예? 근데 우리 아저씨도 어때요? 시큰둥하잖아요. 그러다가 소주라도 한 대병 먹어야지 그 다음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줌마들의 경청하는 걸 우리 아저씨들이 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청은요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이게 이 잠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은 한 3분의 1로 줄이고 듣는 걸 한 배 정도 늘려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넌 나이 든 사람 만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잘못 질문했다가 집에 못 갈까봐. 응? 집에 못 갈까봐. 제가 요새 주간한국에서 하는 그 CEO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65세 먹은 CEO 인터뷰에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인터뷰라는 건 질문이 나오면 하는데 질문 하나 했는데 2시간 동안 안 끝나는 거야.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걸 하나도 못 묻는 거야. 막 자기 무용담에 정부 욕하다가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지? 막 약속은 다 가다 가는데 인터뷰 못했지. 죽는 줄 알아서 다시는 그래 정말. 근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모 감독께서 50대 이상 아저씨들하고 정말 제일 두려운 게 50대 이상 아저씨라는 게 내가 그분을 보면서 딱 연상됐거든요. 잘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질문의 반대말. 여기 얘기를 안 하세요, 여기는. 답변. 예, 좋습니다. 일단 전 저런 분들이 좋아요. 정답 맞히는 분이 너무 싫어. 저런 분들. 저 나이스 트라이. 또. 예? 무관심. 굿 트라이. 질문의 반대말은 지시입니다. 그렇죠? 지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시를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집안에서건 회사에서건? 지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지시를 많이 받죠. 예? 예. 사실은요, 이 소통의 출발점은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지시를 받은 사람은요, 머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시를 받은 사람은 손과 발만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까라면 까지. 이런 말 안 해요. 시키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질문을 받는 순간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한자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우문현답입니다. 원래는 어리석을 우자예요. 이건 우수할 우자잖아요. 보통 어리석을 우자인데 제가 한자를 바꿨습니다. 우수한 질문이 현명한 답변을 끌어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질문만 잘 던지면요, 애들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질문을 던지면요, 직원들의 엄청난 지식을 우리의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 안에서 현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점, 모든 현상, 모든 해법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물어봐 주질 않는 거야. 물어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주는 거죠. 끄집어내주는 거죠. 정말 저는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은 최고의 사교 수단이기도 해요. 반면에 질문 안 하게 되면 의의가 상할 수도 있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소개를 받았어요.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면 뛸 수 있을까? 한 큐에. 좀 뛰고 싶어, 빠르게. 질문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참아 멀뚱멀뚱 있는 거야, 그냥 계속. 그쵸? 계속 뭐 물어봐야지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저 이런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리고 질문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뭐 어디서 오셨어요? 라든지. 그쵸?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교 수단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고수일수록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효스시라는 데가 보세요. 효스시? 효스시라는 데가 이 청남동에서 제일 잘하는 스시집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선일보에서 그걸 봤는데, 그 조선일보 기자가, 거기 이제 고급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근데 효스시 사장이 뭐라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질문이 많다는 거. 너무 궁금한 게 많다는 거. 계속 그죠?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소통의 스타팅 포인트는 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이 많다는 건 뭡니까? 호기심이 많은 거죠.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조직이 잘 나갈 조직인지 안 나갈 조직인지는 강의 끝난 후에 질문과 그 응답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내가 좀 이따 제가 견적을 내드릴게요.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제가. 네?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이제 소통에 관련된 그런 거고요. 저는 사실은요, 말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만큼 사람을 상처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야심만만, 놀러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이 수다 프로그램.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직장 생활도 야심만만이나 놀러와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끝내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훈련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하면 좋을 거 몇 가지만 좀 보완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은요, 좀 심플하고 클리어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간단하고 단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겹말 같은 거는 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대한민국은 너무 겹말이 많아요. 겹말이라는 건 뭐예요? 안 해도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돼. 그치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알아. 그치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자격이 없는데 내가 나왔는데요. 자격이 없으면 나오지 말았어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말들. 그 겹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분은 솔직히 말하면 한 열 몇 번. 그러니까 얘기 듣다가 그걸 세고 있어요. 내가 12번, 13번, 14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그렇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파워풀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파워풀한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유법을 쓰는 겁니다. 그죠? 비유법을 쓰는 게 가장 고수들의 말은 비유법입니다. 우리 그 조선일보의 조영원 선생 같은 경우가 비유법이 아주 저보다 뭐 거의 그 천재적인 수준이죠. 제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말이죠. 묵은 김치 같고요. 이 사람은 겉절이 같습니다. 그런가. 딱 오잖아, 필이. 그쵸? 또 이런 비유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과속으로 걸렸습니다.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막 이제 딱지 끊으려고 딱 하는데 어떤 차가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갔어. 이 형님 열받았어.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아니 선생님 아니 왜 난 잡고 저 사람 안 잡습니까? 따졌어. 그래서 교통경찰이 여보시오. 당신은 그 낚시 가면 저수자 안에 있는 고기 다 잡아옵니까? 라고 얘기했어. 그건 아니잖아. 그거야 아니죠.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좀 있다가 근데 선생님 근데 보면 방생이라는 게 이제 방생이야. 놔줬어. 여기가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맨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 비유법으로 취급받는 거. 이게 제가 볼 때 이 수준 아니겠어요? 네? 전 이런 것들. 전 현수막 같은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현수막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곤자암에서 양평점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한 5km는 군부대 들어오는 거 군부대 들어오는 거 결사 반대 죽음으로 막자 막 살벌한 게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5km 지나니까 송전탑 세우는 거 절대 반대하는 거야. 우리 애를 송전탑 아래 죽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좀 지나갔더니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화장터. 하니까 5km마다 반대하는 거야. 근데 이 현수막이 너무 살벌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현수막도 얼마든지 재밌게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현수막은 팔당을 지나오면서 봤던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에 팔당이냐? 이렇게 쓴 거야. 얼마나 끝내죠.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에 팔당이냐? 뭔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시가 된다면 정말 말의 시가 돼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부부간에도 말이 중요합니다. 요새 이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말이 많은 그러한 이유를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리더의 언어라는 책을 쓰게 된 거는 제가 이제 회사 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떻게 CEO라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우리가 사실 전 직원을 강당에 불러 모아놓으면 그 비용이 몇 억이 넘는 비용이잖아요. 사람들이 일을 안 시키고 강당에 불러 모았으니까. 근데 2시간 동안 붙잡아 놓는데 보면 다 졸고 사람들이 나갈 때는 야 우리 왜 모였냐? 맨날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 얘기하는 것도. 맨날 불러 모아놓고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분 초경쟁 시대에 뭐 허리띠 졸라매고 뼈를 깎읍시다 맨날 이러는 거야. 제가 8년 동안 깎았더니 더 이상 깎을 게 없어. 뭘 더 깎고. 이게 의족이야 의족. 그런 얘기를 하면 먹힐 것 같아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요.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소통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이 파문을 시키잖아요. 파문. 말 안 듣는 애들 파문을 시키잖아요. 파문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엑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 채널에서 제외. 그 제약으로 말하지 마시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만큼의 소통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고 소통이 사실은 모든 리더십, 모든 성과의 사실 중심입니다. 소통은 사실은 비용하고도 직결되죠. 잘 통하는 집은요, 비용이 안 들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비용이 곱백으로 드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자 할 때 따로 연락을 해줘야 돼, 따로. 지들끼리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 둘이 해도 이러니, 그쵸? 30명 하는데 얘기를 안 한다고 다 30명 따로따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소통은 비용이다. 소통은 얼마든지 훈련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걸 좀 여러분들이 제 리더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좀 배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